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One World Infinite Stories 진행자 윤 작가입니다. 지난 2편 기억나시나요? 세포의 시간을 리셋하는 기술, 후성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을 다뤘었죠.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정보 이론, 야마나카 인자, 부분 재프로그래밍, 그리고 알토스립과 해볼루션까지. 세포 내부의 후성 유전학적 악보를 다시 선명하게 복원해서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3편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2편이 세포를 젊게 만드는 기술이었다면 3편은 이미 망가져서 독을 뿜어대는 세포를 죽이는 기술이에요. 좀비 세포를 사냥하는 이야기, 세노라이틱스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갑니다. 1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뤄요. 첫째, 노화세포, 일명 좀비세포란 무엇이고 왜 이게 이렇게 문제인지. 둘째, 이 좀비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물인 세놀라이틱스가 지금 임상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약물 이름, 임상 단계, 수치까지 다 다룹니다. 2부에서는 죽이지 않고 제어하는 세노모픽 전략과 두 전략의 미래를 다룰 거예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비세포, 세포에도 은퇴가 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좀비세포. 공식 학술 용어로는 노화세포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오늘 방송의 절반은 끝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평생 분열합니다. 피부세포, 면역세포, 장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교체하죠. 그런데 세포가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거나 심각한 DNA 손상을 입거나 바람 신호 같은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세포가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겠다. 이걸 세포 노화라고 합니다. 세포가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왜 나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사실 세포 노화 자체는 원래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에요. 암이 될 위험이 있는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스스로 멈추는 거니까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노화된 세포가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와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나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노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해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청소 시스템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노화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좀비 비유가 시작됩니다. 좀비 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분열도 하지 않지만 사멸, 아포프토시스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역할이 끝나거나 손상이 심하면 스스로 죽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아포프토시스, 프로그램된 세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세포는 이 자살 프로그램을 꺼버립니다. 어떻게? 항사멸 경로라는 걸 활성화해서 사멸 신호가 와도 나 안 죽어 하고 버티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사멸 단백질이 BCL2 패밀리입니다. BCL2, BCLXL 같은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방패처럼 둘러싸서 사멸 신호를 차단해요. 정상세포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적당히 발현되는데 노화세포에서는 과발현돼서 세포를 사실상 불사의 상태로 만들어요. 자, 죽지도 않고 분열하지도 않는 세포. 이것만으로도 성가신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노화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SASP라는 걸 분비합니다. Senescence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 한국어로는 노화연관 분비형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염증성 물질 칵테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뿜어대느냐? 인터루킨-1알파,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아제 같은 조직 분해 효소, 그리고 각종 성장인자와 케모카인들. 이것들이 마치 좀비가 물어서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듯 주변의 건강한 세포에 염증 신호를 퍼뜨립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첫째,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노화세포로 전환시킵니다. 좀비가 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듯이 SASP에 노출된 건강한 세포가 연쇄적으로 노화 상태에 진입해요. 이걸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둘째, 전신성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걸 학술 용어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중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급성 감염처럼 열이 확 나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염증이 몸 전체에 만성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 관절염, 암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공통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셋째, 조직 구조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MMP 같은 효소가 세포 외의 지질, 그러니까 세포들을 잡아주는 뼈대 구조를 분해해버려요. 피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름이 생기고, 관절에서 벌어지면 연골이 닳고, 폐에서 벌어지면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2편에서 노화의 12가지 지표, 헐막스 오브 에이징을 언급했었죠.
노화세포는 이중 기량적 지표, 엔타고니스틱 헐막스 범주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암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전인데 과도하게 축적되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노화세포가 다른 지표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SASP가 만성염증을 유발하면 줄기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줄기세포 고갈, 세포 간 통신이 교란되고 세포 간 통신 변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단백질 항상성이 무너집니다. 노화세포 하나가 도미노처럼 다른 지표들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2023년 업데이트된 헐막스 논문에서도 만성염증,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노화세포의 SASP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이 연쇄 반응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에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세놀라이틱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고 갈게요. 노화세포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놀랍게도 많지 않아요. 전체 세포 중 노화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몇 퍼센트 수준입니다. 많아야 전체 세포의 10에서 15% 정도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세포가 SASP를 통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 세포의 10%도 안 되는 놈들이 뿜어대는 염증성 물질이 나머지 90%의 건강한 세포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세포만 제거하면 전체 조직의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체 세포를 다 갈아엎을 필요가 없어요. 독을 뿌리는 놈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이게 세놀라이틱스 기술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세놀라이틱스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극적으로 드러난 건 동물 실험에서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 횡지를 만들었어요. 이 쥐는 특정 약물을 투여하면 체내의 노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되도록 설계된 쥐입니다. 노화세포에서만 활성화되는 프로모터에 자살 유전자를 연결해 놓은 거죠. 약물을 주면 노화세포만 골라서 사라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화세포를 제거한 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심장 기능이 개선됐고 신장 기능이 회복됐고 지방 조직의 염증이 줄었고 운동 능력이 올라갔고 털이 다시 자라는 등 전반적인 노화 편형이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중앙 생존 수명도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소수의 노화세포만 제거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실험이 세놀라이틱스 분야에 불을 붙였어요. 유전자 조작 없이 약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다음 파트의 주제입니다. 세놀라이틱스, 좀비 세포를 죽이는 약물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놀라이틱스, 이름을 분해해보면 세노는 노화, 세네선스에서 온 거고 라이틱스는 파괴, 라이시스에서 온 겁니다. 말 그대로 노화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이에요.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노화세포가 BCL2나 BCLXL 같은 항사멸 단백질로 방패를 치고 버틴다고 했잖아요. 세놀라이틱스는 이 방패를 깨는 약물입니다. 항사멸 경로를 차단해서 노화세포가 스스로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건강한 세포는 이 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세포는 애초에 BCL2 같은 항사멸 단백질의 생존을 의존하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세포 항상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화세포는 이 단백질이 없으면 바로 사멸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상태라서 방패가 무너지면 즉시 아포프토시스에 인입합니다. 여기서 세놀라이틱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투여 방식이 독특해요. Hit and run, 치고 빠지기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약물은 매일 복용하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항염증제 같은 것들은 매일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세놀라이틱스는 달라요. 짧은 기간 동안만 투여하고 긴 기간 동안 쉬는 간헐적 투여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노화세포를 한 번 죽이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노화세포가 새로 축적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 청소하면 몇 주에서 몇 달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3일 투여하고 한 달 쉰다. 이런 사이클로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 첫째,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약물에 장기간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약물 내성이 생길 위험이 낮아요. 세놀라이틱스는 노화세포를 영구 제거하는 거지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세포가 내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셋째, 환자 수능도가 높아집니다. 매일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투여 방식은 2편에서 다뤘던 재프로그래밍의 간헐적 발현 스트래터지와 흥미로운 평행선을 이루는데요.
벨몬테가 야마나카 인자를 2일 켜고 5일 껐 것처럼 세놀라이틱스도 짧게 치고 길게 쉰다는 원리입니다. 노화과학에서 간헐적 개입이라는 공통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약물들을 하나씩 볼게요. 세놀라이틱스 분야의 원조격인 약물입니다. 다사티닙과 퀘르세틴을 합쳐서 DQ라고 부릅니다. 다사티닙은 원래 암치료제예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티로신 카이나즈 억제제인데 노화세포의 생존 경로 중 일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사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물질인데 이 녀석도 노화세포의 항사멸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섞느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노화세포가 사용하는 항사멸 경로가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노화세포의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다사티닙은 지방 전구체의 노화세포에 더 효과적이고 퀘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의 노화세포에 더 효과적이에요. 둘을 합하면 더 넓은 범위의 노화세포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깃 임상 데이터를 보시죠. 첫째, 특발성 폐섬유증. 폐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임상 1찬에서 DQ를 3주간 9회 경구 투여한 결과 6분 걷기 거리와 보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어요. 폐가 딱딱해져서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들이 더 멀리,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약물을 통해 폐 조직에 쌓여있던 노화세포가 제거되면서 주변 세포의 염증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당뇨병성 신장질환. 이건 더 놀라운 결과인데요. 단 3일간의 투여만으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3일이에요. 지방 조직 내 노화세포 지표인 P16과 P21이 감소했고 혈중 SASP 인자, 구체적으로 IL-1알파,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었어요. 3일 투여로 조직 수준의 변화가 관찰됐다는 건 노화세포 제거가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셋째, 알츠하이머병. 12주간 간헐적으로 DQ를 투여한 임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뇌내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전신 염증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뇌로의 약물 전달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물이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는 새로운 전달 기술과의 결합이 연구되고 있어요. 두 번째 약물, 피세틴. 이게 좀 특이한 약물이에요. 딸기, 사과, 포도, 감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냥 과일 속 성분이에요. 피세틴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성이 매우 낮습니다. 천연 식물 성분이다 보니 안전성 프로필이 합성 약물에 비해 훨씬 유리해요. 둘째, 경구 흡수율이 좋습니다. 알약으로 먹어도 체내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임상 적용에서 엄청난 이점이죠.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을 보면요. 첫째, 노쇠, 프레일티 및 골격 건강.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20주간 간헐적 투여하는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에요. 28일 주기로 3일간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줄기세포 기능 유지 및 골 흡수 마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뼈가 약해지는 노화 과정을 노화세포 제거로 늦출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둘째, 혈관 노화.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개월 투여 후 대동맥 경직도 감소 및 혈관 내피 기능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어요. 혈관 내벽에 쌓인 노화된 내피세포를 피세틴이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셋째, 암 생존자 피로도. 이게 흥미로운 적용인데요. 항암제나 방사선의 영향으로 체내의 노화세포가 대량 축적됩니다. 이 노화세포들을 SASP를 뿜어내면서 암치료 후에도 극심한 만성 피로가 지속되는 거예요. 피세틴으로 이 노화세포를 제거해서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임상 2상이 2025년에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세틴의 대규모 임상 결과가 2026년경 나오면 노화 제어 기술의 대중화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천연 성분이라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세놀라이틱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약물군입니다. 나비토클락스, 코드명 ABT263와 UBX1325, 포셀루토클락스. 이 약들은 앞의 DQ나 피세틴과는 좀 다른 접근이에요. BCL2와 BCL-XL 단백질을 직접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3.1에서 노화세포가 BCL2 패밀리라는 항사멸 단백질로 방패를 친다고 했잖아요. 나비토클락스는 이 방패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서 기능을 차단합니다. 방패 자체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강력합니다. 먼저 나비토클락스의 골수섬유증 임상을 봅시다.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질환이에요. 나비토클락스를 룩솔리티닙이라는 기존 약물과 병용한 임상 이상에서 환자의 23%에서 63%가 비장 부피 감소를 달성했어요. 골수섬유증에서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든요. 이 비장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병의 진행이 역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골수 섬유화 등급도 유의미하게 개선됐고요. 다음은 UBX1325 포셀루토클락스.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약물인데 BCL-XL을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이 약의 타겟 질환은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임상 2비상 결과가 나왔는데 36주차 시점에서 시력이 평균 플러스 5.5글자 향상됐어요. 시력 검사표에서 5.5글자를 더 읽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 스탠다드 치료제인 아플리베르셉트, 상표명 아일리아와 대등한 수준이에요. 통계적으로 비열등성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아일리아는 몇 주마다 안구에 반복 주사해야 하는 약이에요. 눈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환자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UBX1325가 비슷한 효과를 더 적은 투여 횟수로 달성할 수 있다면 환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놀라이틱스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례예요. 다만 모든 임상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약물인 UBX0101은 고로관절염을 타겟으로 했는데 임상 2상에서 위약 대비 통증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개발이 중단됐어요. 이건 실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관절이라는 국소 부위의 노화세포만 제거해서는 부족할 수 있고 전신적인 노화 환경을 함께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약물도 하나 소개할게요. SY1496이라는 코드명의 약물인데 건선 윗 염증성 피부 노화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2025년 5월에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한 임상 1상입니다. 이 약은 SASP 조절을 통해 피부의 노화세포를 제어하는 접근인데 아직 초기 단계라 데이터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세놀라이틱스가 더 이상 내과 질환이 아니라 피부과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화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사멸도 거부하면서 SASP라는 염증성 물질을 뿜어대는 좀비세포예요. 소수지만 이 소수가 주변 건강한 세포를 연쇄적으로 병들게 하고 전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조직 구조를 파괴합니다. 세놀라이틱스는 이 좀비 세포의 항사멸 방패를 깨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이에요. DQ 칵테일은 폐염증에서 보행 능력을 개선하고 당뇨성 신질환에서 단 3일 만에 노화 지표를 감소시켰어요. 피세틴은 천연 성분의 안전성을 무기로 노쇠, 혈관 노화, 암 생존자 피로도 등 다양한 임상에 진입해 있어요. 나비토클락스와 UBX1325는 BCL2를 직접 겨냥해서 골수 섬유증과 당뇨병성 황반 부종에서 기존 치료제에 비견되는 성과를 올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좀비 세포를 죽이는 것만이 답일까? 죽이지 않고 제어하는 방법은 없을까? 노화세포를 제어한 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이 질문의 답이 2부에서 다룰 세노모픽 전략입니다.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이 노화세포를 죽이지 않고 SASP만 억제하는 업적입니다. 그리고 세놀라이틱스와 세노모픽을 결합했을 때 열리는 재생창 이야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입니다. 1부에서 두 가지를 다뤘어요. 첫째, 노화세포, 좀비세포의 정체. 분열을 멈추고 죽기도 거부하면서 사스프라는 염증성 물질을 뿜어대며 주변 세포를 연쇄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존재. 둘째, 이 좀비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세놀라이틱스 약물들. DQ, 피세틴, 나비토클락스, UBX1325까지. 폐섬유증에서 보행 능력이 개선되고 3일 투여로 노화 지표가 감소하고 황반부종에서 기존 치료제와 대등한 시력 회복이 나타난 임상 데이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1부 끝에 질문을 하나 던졌죠. 죽이는 것만이 답인가?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건 강력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제거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염증 폭풍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세노몰픽, 죽이지 않고 길들이는 전략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세노몰픽, 좀비를 죽이지 않고 입을 막는다. 세노몰픽은 이름을 분해하면 세노는 역시 노화, 몰픽스는 형태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노화세포의 형태,
정확히는 행동 양식을 바꾸는 약물입니다. 세놀라이틱스가 좀비를 사살하는 거라면 세노몰픽은 좀비의 입을 막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지만 독을 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노화세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SASP, 그 염증성 분비물의 생산을 억제해서 주변 세포에 대한 해악을 차단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세놀라이틱스가 완벽해 보이는데 굳이 왜 다른 전략이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서지 위험입니다. 노화세포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가 사멸하면서 세포 내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미 축적되어 있던 사스프 물질들도 포함돼요. 게다가 면역세포들이 사멸한 세포잔해를 처리하러 몰려오면서 추가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규모라면 문제가 없는데 노화세포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조직에서 한꺼번에 제거하면 일시적인 염증 폭발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항암 치료에서 종양세포가 대량 파괴될 때 나타나는 종양용해 증후군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둘째, 조직 간극의 문제.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그 자리가 빕니다. 젊은 조직이라면 줄기세포가 빠르게 분열해서 빈자리를 채우겠지만 이미 노화가 진행된 조직에서는 줄기세포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홀막스 오브 에이징 중 줄기세포 고갈이 바로 이 문제예요. 좀비를 제거해놓고 그 자리를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못 채우면 조직 구조에 구멍이 뚫린 채로 남게 됩니다. 셋째, 투여 시점의 문제. 세놀라이틱스는 히트앤런 방식이니까 투여하지 않는 기간에는 노화세포가 다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적 기간 동안 SASP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돼요. 투여 사이 공백기의 보호가 없는 셈이죠. 세노몰픽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세포를 죽이지 않으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없고 조직 간극이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여하니까 공백기도 없어요. 첫 번째, 세노몰픽 약물 중 가장 유명한 건 라파마이신입니다. 이 약의 역사가 좀 드라마틱해요. 1972년 남태평양의 이스터 섬, 원주민 말로 라파누이라고 하는 섬의 토양에서 발견된 세균이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약 영 자체가 이 섬에서 따온 겁니다. 원래는 항진균제로 개발됐는데 나중에 강력한 면역 억제 효과가 발견되면서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막는 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이 약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져요. 라파마이신의 타겟은 엠토르라는 단백질 복합체예요. 이름 자체에 라파마이신이 들어갈 정도로 라파마이신이 이 단백질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엠톨은 세포의 성장과 매사를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예요. 영양 상태가 좋을 때 활성화돼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데 문제는 이게 노화 과정에서도 과활성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엠톨이 과활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가포식, 그러니까 세포 내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억제돼요. 손상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SASP의 핵심 전사인자인 NF-카파비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노화세포의 염증성 분비물 생산이 증가해요. 라파마이신은 엠톨을 억제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요. 자가포식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 쓰레기를 청소하고 SASP 생산을 줄여서 노화세포의 해악을 차단합니다. 노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서 그 세포가 뿜어대는 독만 줄이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라파마이신은 거의 모든 모델 생물에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효모, 선충, 초파리, 그리고 포유류인 생쥐에서도. 특히 생쥐 실험에서 라파마이신을 투여한 그룹은 대조군 대비 최대 20에서 30%의 수명 연장이 관찰됐어요. 종을 가리지 않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 이 기전이 진화적으로 매우 오래된 보존된 경로라는 뜻이고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신호예요. 현재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면역 기능 개선 효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저용량 라파마이신 유도체, 에베롤리무스를 투여한 임상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어요. 면역 노화를 부분적으로 되돌린 겁니다. 이 임상을 이끈 사람이 조안 매니크인데요. 2편에서 말씀드렸던 알토스랩의 CMO,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노몰픽 약물,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이죠. 역사가 60년이 넘었고 안정성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 대상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메트포르민을 먹는 당뇨 환자가 당뇨가 없는 정상인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낮더라는 겁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상한 결과잖아요. 당뇨 환자는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데 약을 먹으니까 정상인보다 오래 산다. 메트포르민이 단순한 혈당 조절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트포르민의 노화 억제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AMPK 활성화입니다.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센서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mTOR이 억제되고 자가포식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됩니다. 라파마이신과 비슷한 하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NF-카파비 경로를 직접 억제해서 사스프 생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현재 TAME, 타겟팅 에이징 위드 메트포르민이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9세 사이의 건강한 고령자 3,000명을 대상으로 메트포르민이 노화 관련 질병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임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메트포르민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FDA에게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적응증으로 인정해달라는 전례를 만들기 위한 시험이에요. 현재 FDA는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자연현상이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놀라이틱스든 세노몰픽이든 노화 치료제로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특정 질환, 폐섬유증, 신장질환, 황반부종 같은 걸 대리지표로 삼아서 임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테임 시험이 성공하면 노화 자체가 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세노모픽 약물 룩소리티닙입니다. 일부에서 나비토클락스와 병용해서 골수섬유증에서 성과를 냈다고 했던 그 약이에요. 룩소리티닙 자체는 짜크 억제제입니다. 짜크 스타트 경로라는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하는데 이 경로가 사스프의 핵심 다운스트림 중 하나예요. 사스프에 포함된 IL6 같은 사이토카인은 짜크 스타트 경로를 통해 주변 세포에 염증 신호를 전달합니다. 룩소리티닙은 이 전달 경로를 차단해서 노화 세포가 사스프를 분비하더라도 그 신호가 주변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좀비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좀비가 물어도 감염되지 않게 방호복을 입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약이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약이라는 겁니다. 골수중식성 질환과 이식편대 숙주병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요. 안전성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노화 관련 적응증으로 확장하는 데 규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동물 실험에서 룩소리티닙은 노화생주의 만성염증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지방 조직의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인간 대상으로는 주로 골수섬유증 등 특정 질환에서의 세놀라이틱스 병용 전략 위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전략을 딱 정리하고 갈게요. 이 구분이 오늘 방송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세놀라이틱스, 작용 목표는 노화세포의 선택적 사멸, 그러니까 제거입니다. 투여 방식은 간헐적, 치고 빠지기. 장점은 한 번 죽이면 장기적 효과가 지속되고 내성 위험이 낮다는 것. 단점은 사이토카인 폭흥 위험과 조직 간극 문제. 대표 약물은 DQ, 피세틴, 나비토클락스. 세노모픽, 작용 목표는 노화세포의 기능 변질 및 사스프 억제입니다. 세포는 살려두되 독만 막는 거예요. 투여 방식은 지속적, 만성적 투여. 장점은 세포 사멸에 따른 급격한 염증 위험이 낮다는 것. 단점은 계속 약을 먹어야 하고 노화세포 자체는 남아있다는 것. 대표 약물은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룩소리티닙. 세포 운명으로 보면 세놀라이틱스는 아포프토시스 유도 및 제거이고 세노모픽은 젊은 상태와 유사하게 복구하거나 노화 진행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병용 전략과 재생창, 그리고 세노테라피의 미래. 이 두 전략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예요. 그리고 이 둘을 결합했을 때 열리는 개념이 재생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설명해 볼게요. 세놀라이틱스로 노화세포를 제거합니다. 독을 뿜어대던 좀비가 사라지면 주변의 건강한 세포와 줄기세포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사스프의 억압에서 벗어난 줄기세포가 다시 분열을 시작하고 빈자리를 건강한 세포로 채우기 시작해요. 이 시간, 노화세포가 제거된 직후부터 새로운 노화세포가 다시 축적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재생창이라고 합니다. 이 재생창 동안 세노모픽을 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파마이신이나 메트포르민이 새로 축적되려는 노화세포의 사스프를 억제하면서 줄기세포가 건강하게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세놀라이틱스가 전장을 청소하고 세노모픽이 경비재건 기간 동안 경비를 서는 거예요.
이 편의 비유를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재프로그래밍이 흐려진 악보를 다시 선명하게 복원하는 기술이었잖아요. 세놀라이틱스와 세노모픽의 병용은 악보를 엉망으로 만드는 소음원은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소음원이 등장하지 못하게 방음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복원된 악보가 다시 흐려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재프로그래밍과 세노테라피는 같은 목표, 다른 경로인 셈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유망해도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세노테라피가 직면한 핵심 과제 3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조직 특이적 제거의 필요성. 일부에서 나비토클락스가 BCL2와 BCLXL을 직접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강력한 세놀라이틱 효과를 내지만 혈소판도 생존에 BCLX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비토클락스를 전신 투여하면 혈소판이 함께 사멸해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요.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건강한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노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는 전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노화세포가 훨씬 더 BCL-XL에 의존적이지만 혈소판처럼 넝상세포 중에도 이 단백질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특정 장기에만 약물이 도달하게 하는 조직 특이적 전달 기술이 필수입니다. 나노파티클 베이스 전달 시스템 혹은 조직 특이적 프로드러그 설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요. 둘째, 노화세포의 이질성. 이건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노화세포가 사용하는 항사면 경로가 조직마다 심지어 같은 조직 내에서도 세포마다 달라요. 지방 전구체의 노화세포와 폐조직의 노화세포가 다른 생존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다사티닙은 지방 전구체에 효과적이고 퀘르세틴은 내피세포에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만능 세놀라이틱스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질환별, 장기별 맞춤형 칵테일 전략이 주류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폐섬유증 환자에게는 폐조직의 노화세포가 사용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조합이 필요하고 관절염 환자에게는 연골 조직의 노화세포를 겨냥하는 다른 조합이 필요해요. 원 사이즈 핏 올이 아니라 맞춤형이에요. 이건 정밀의학, 스프리시즌 메디슨과 세놀라이틱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셋째, 임상 설계의 복잡성. 이건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규제적 문제인데 영향이 커요. 아까 메트포르민 파트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FDA와 대부분의 규제기관은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노화 치료제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놀라이틱스나 세노모픽 약물은 특정 질환을 대리 지표를 삼아서 임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DQ가 폐섬유증, UBX1325가 황반부종, 나비토클락스가 골수섬유증을 타겟으로 삼는 게 이거예요. 노화세포 제거 자체를 목표로 임상을 할 수 없으니까 노화세포와 관련된 특정 질환의 개선을 보여주는 우회 전략인 겁니다. 최근에는 후생유전학적 메틸화시계를 효능 겸증에 병행하고 있어요. 이 편에서 싱클레어가 개발에 기여했던 그 메틸화시계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약물 투여 전후로 환자의 생물학적 나이를 면측해서 이 약이 실제로 환자를 생물학적으로 젊게 만들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예요. 세놀라이틱스, 세노모픽,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모두 같은 바이오마커로 효능을 측정하고 있다는 건 이 분야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전망해 볼게요. 단기적으로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피세틴의 대규모 임상이 나옵니다. 천연 플라보노이드인 피세틴이 노쇠, 혈관 노화, 암 생존자 피로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면 세놀라이틱스의 대중화 시점이 확 당겨져요. 독성이 낮고 경구 복용이 가능하니까 처방약이든 경관기능식품이든 형태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세놀라이틱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UBX1325도 주목이에요. 당뇨병성 황반부종 3상으로 진행되면 기존 아일리아 같은 반복 주사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2028년에서 2032년 사이 테임 시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메트포르민이 노화 관련 질환 전반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FDA의 노화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노화를 치료 가능한 적응증으로 인정하라는 최초의 규제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세놀라이틱스뿐 아니라 재프로그래밍, 텔로미어, 치료 등 노화 과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세놀라이틱스와 세노모픽의 병용 프로토콜이 본격적으로 최적화될 거예요. 어떤 순서로, 어떤 용량으로, 어떤 간격으로 결합하면 재생창이 극대화되는지를 찾는 임상이 진행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2032년 이후 질환별 맞춤형 칵테일이 표준화됩니다. 환자의 조직 변검이나 혈액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이 환자의 노화세포는 어떤 항사멸 경로를 쓰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세놀라이틱스 조합을 처방하는 정밀 노화 치료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울 시나리오는 세놀라이틱스와 재프로그래밍의 결합이에요. 세놀라이틱스로 독을 뿜는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부분 재프로그래밍으로 남아있는 세포의 후생유전학적 시계를 되돌리는 이중 전략. 2편과 3편의 기술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노화라는 문제의 양쪽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진정한 노화 역전 프로토콜이 완성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조직 특이적 전달, 노화세포의 이질성,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이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좀비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느냐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텔로미어와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화의 또 다른 축인 유전적 안정성과 에너지 대사의 문제,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